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나이스 형사소송법 저자 조광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정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교정학을 강의하시는 분이 또 어떻게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느냐는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교정학과 형사소송법을 두 과목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어떤 생각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래 그 책을 쓴 저수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왜 강의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7년도에 한국인의 참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집대성하기 위해서 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군신화, 특기, 무궁화, 애국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집대성한 그와 같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2002년도는 생각하는 나무라는 수필집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연이 성장하는 이치나 인간이 성장하는 이치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도 조그만 묘목이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듯 우리 인간도 마치 묘목에서 자신의 꿈과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거대한 어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같은 지혜지를 나무 한 그루에 비교를 해서 설명한 것이 생각하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이 생각하는 나무라는 수필집을 공무원 문해 대전에 제가 출품해서 저술 부분에 2003년도에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수필가로서 많은 글을 집필하다 보니까 또 현직의 교정공무원을 근무하다 보니까 교정학이 좀 더 참신하고 좀 더 수험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또 진정으로 교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교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2007년도에 나이스 교정학을 출판하게 됐고 또 2009년도에 여러분들이 교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또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나이스 형사정책과 교정학을 같이 요약한 나이스 서브노트를 출판하게 됐습니다. 나이스 서브노트를 출판한 이후에 참 정말로 참 좋은 평가를 받았죠. 이 서브노트만 공부를 해도 거의 공채 시험 보는데 90점 이상, 95점 이와 같은 아주 훌륭한 성적을 좋은 성적이 나와서 정말로 이 서브노트로서는 가장 훌륭한 서브노트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죠. 그 후에 2010년도에 나이스 형사정책을 출발하고 또 2010년대는 나이스 교정학과 형사정책을 합친 나이스 교정학 객관식 문제집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대는 나이스 형사소송법을 출판을 하고 2013년도에는 나이스 형사소송법 서브노트를 출판을 했습니다. 왜 서브노트를 출판했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자랑이 아니지만은 이 수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수험서를 저술함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의 필요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을 내용을 요약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정말로 단순히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구독력이 뛰어나게 이것을 요약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을 제가 많은 수필을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들로 습득한 점이 있더라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양을 이래 보면은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저는 과장 시험, 성진 시험 치기 위해 헌법책을 제가 한번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책을 구입해보니까 그 페이지 수가 천수백 페이지에 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두껍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두꺼워졌을까 하는 의문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마침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다니는 기본 교재가 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 보니까 그 헌법 교재 전체가 450페이지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러면 헌법이 천수백 페이지 늘었냐 하니까
헌법재판소 판례가 수록되면서 양이 절대적으로 늘어났더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수험생들에게 가면 갈수록 이 교재가 두꺼워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수험생은 가능한 제한된 시간 내에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 어떤 그와 같은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인간의 기억력이 말입니다. 기억력이 많은 책을 본다고 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문제죠. 또 시험이 한 과목만 치는 것이 아니라 5과목씩 이렇게 기본이 5과목, 7과목이 되다 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5과목을 이 전체 5과목을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하는데 최소한도 보름 이상 걸리면 15일 이상 걸리면 생소한 느낌이 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두꺼운 책을 본다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피드백을 제대로 자주 하면서 그 지적인 역량을 축적시키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것은 밑빠진 독이 물붓기가 똑같다는 것이죠. 빠지는 양은 우리 망각하는 것이고 빠지는 양보다도 붓는 양을 더 많이 부어줬을 때 물이 차이게 되고 결국은 시험에 칠 때 독에 물이 얼마나 찼는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느냐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으면서 이것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압축시킬 필요가 있다. 양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나이스 형사소송 서브노트는 기존에 있는 어떤 교재 기본서보다도 더 충실하게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했다 보니까 양 자체가 줄어든 것이지 내용 자체가 생략해서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수험 시간은 부족하고 공부해야 될 양은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많은 생각과 고민과 번뇌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나이스 서브노트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서브노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공부를 하는 것이 그렇죠. 공부를 하는 것은 절대 욕심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오해독을 할 때까지는 마치 골격을 씌우는 것과 같다. 건축을 했을 때 골격을 씌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건축을 지을 때 골격을 씌울 때는 미장 조정까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가면 양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듯이 오해독 할 때까지는 그 학문에 대한 전체적인 골격을 정립하는 시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격을 정립하는 시기에는 그렇게 아주 면밀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5번 이후에 오해독 이후에 5번 오해독 하면 10회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부터 이 골격에다가 미장 조정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험 치기 전까지 과연 제대로 요약된 책이라도 몇 번을 보고 몇 회독을 하고 시험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정해진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1회독 하면 10점, 5회독 하면 50점, 6회독 하면 60점, 9회독 하면 90점, 10회독 이상을 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또 시험은 많이 본다고 해서 자기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내용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자기가 본 것만 다 맞추면은 어떤 시험이든 무조건 90점 이상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학문적으로 체계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많은 양을 보면은 고득점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어떤 착각 속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했는 분량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으면 여러분들 5과목이 1000페이지 하면 5000페이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한 달 내에 일러도 하기 힘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회독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망각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양에 맞춰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정리가 잘 된 내용을 교재의 중심으로 다독을 하는 것이 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 방법이고, 그런 어떤 교재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제가 만든 이 기본서와 서브노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제 책을 교재를 보면 주위에 있는 수험생들이 이야기 들으면 그렇죠. 첫째는 구동력이 그렇게 뛰어나다. 두 번째는 요약이 정말로 잘 됐다. 세 번째는 수험생의 마음을 정말로 예리하게 읽고 수험생이 궁금하다 하는 것을 중점 표시를 해가지고 조문 밑에다가 전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의문을 가질 없이 설명된 부분만 쭉 읽어나가면 전체적으로 책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의 마음을 책 속에 담음에 있어서 저는 감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만큼 수험생을 위하는 마음을 담은 교재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이 글을 한 10권을 글을 이렇게 써왔는데 출판된 양만 해도 거의 다 10권의 분량의 양이 한 5,500페이지 정도. 이 5,500페이지는 이 실질적으로 출판하는 양이 5,500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시행착오를 겪는 양까지 치면 10여 이상의 어떤 글을 써야만이 5,500페이지라는 책을 저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없더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대한 글을 쓰면서 또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제 후배들을 위하고 또 현직에 우리 시험에 응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생각하고 또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제가 저술한 나이스 교정학, 나이스 형사소송법, 또 나이스 형사정책, 또 이와 관련된 법령지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책을 저술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정학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을 저술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또 이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접하면서 공부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형사소송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적으로 우리가 다 특징이 있죠. 법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헌법과 형사소송법과 또 우리 행정법과 이와 같은 법과목마다 나름대로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은 문제가 어떤 법인지 우리가 이해를 좀 하게 될 필요가 있죠.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살펴보면 총 5편 493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 5편 중에 총칙을 살펴보면 관할과 그다음 법관의 제척과 기피와 회피, 그다음 변호, 재판, 그다음 서류, 송달, 기간 등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죠. 제1심은 그 수사와 그다음에 공소와 공판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고, 상소는 우리가 항소, 상고, 항고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죠. 특별 소송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가 아니라 특별한 소송 절차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재심, 비상상고, 그다음에 약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형이 확정되었을 때는 재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 주의에 관한 것과 그다음 집행 순서, 그다음 이의 신청, 그다음 의의 신청이, 그다음 소송 비용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사소송법은 총 5편 493조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사소송법은 결국은 이와 같은 조문에다가 그 다음에 이 형사소송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가 하나로 모여서 형성된 것이 바로 형사소송법 교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론 중에는 살펴보면은 일반 이론은 형사소송법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한 것이 일반 이론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이론은 특별한 파트 분야에 대한 이론, 특히 전급 파트에 관한 것이 우리가 특별 이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조문의 개념을 명확히 함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용된 실태가 적법한지 아닌지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판례죠.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은 결국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 이 조문을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죠. 왜? 단행법이다 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라는 이 493조를 결국은 풀이해라는 책이기 때문에 이 법 조문을 위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문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론을 바탕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그 한계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례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형사소송법 특징을 살피면 형사소송법 단행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법조문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죠. 또 시험에 법조문 위주로 출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례가 많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판례는 법조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해서 형사소송법 조문을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학문적으로 정립해 줘야지 판례로 해서 학문적으로 정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위주로 형사소송법을 체계하시면서 판례를 곁들여서 그것을 보완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판례를 하는 것도 형사소송법 조문을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와 형사소송법 이거는 서로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완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조문 위주로 공부를 충실히 해줄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판례를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이론을 접하면서 우리가 판례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판례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가 말이야 편제가 쫙 되어 있는데, 편제가 되었을 때 모든 내용을 똑같은 횟수로 똑같이 읽을 필요는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특히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문을 봤을 때는 이 조문은요 최소한도 10번 이상 읽어야만이 이 조문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조문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이 조문이 뭘 요구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 10번 이상 읽어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판례는 전체적 내용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 이 내용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게 조문은 자구 한자가 다 중요하죠. 신청을 검사만 할 수 있느냐, 피고인만 할 수 있느냐, 동시에 또 당사자가 다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 조문 하나가 문구 하나가 중요하지만은 판례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판례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와 같은 이 동그라미냐, X표냐 이것만 명확히 알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판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판례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 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판례는 보면 일반적으로 판례의 제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합헌인지 위헌인지 적법인지 위법인지를 우리가 설명해 놨죠. 그러면 중간에 내용이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게 뭔가 판결문이 아닙니까? 판결문 짧은 것은 뭐 10줄 이상 10줄 남짓 하던 거예요. 긴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십 장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출제가 좀 내용이죠. 그런데 어느 출제위원인지 판례를 낼 때는 내용 자체를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내용을 그 지문을 1, 2, 3, 4로 쭉 나눴다 보면 내용이 내야만이 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답은 어디에 있다? 반드시 합헌이냐, 위헌이냐, 적법이냐, 위법이냐 여기에 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용을 바꾸더라도 근데 일반적으로 임의대로 절대로 못 바꾼다. 왜? 판결문을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판결문이 적법하다 하는 것을 내용을 위법한 내용으로 바꿀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판례 자체가 적법한지 위법한지만 알면 답을 다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판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국회지, 그 다음에 검찰지, 법원지, 이와 같은 것이 법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그 구체적인 판례 내용을 좀 면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법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합헌인지 위헌인지 적법인지 위법인지 정도면 알면은 모든 판례 문제의 답을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제는 여러분 판례 문제 보면 그렇죠. 판례 문제가 엄청 신이 지문이 길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거기 그 마지막 줄 한 줄만 이렇게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관이 아니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용 자체가 위법한 걸로 설명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 또 출제의 위헌은 그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판결문 자체를 이물수로 바꿀 수는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헌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판례가 쭉 있지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까지 다 있더라도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들이 제목하고 적법한지 왜 적법한지 위법한지만 한두 줄만 줄거놓고 그 줄건 부분만 읽어도 판례 시험 문제는 이 말은 전혀 지장이 없다. 자,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이 책 속에 판례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선은 조문을 이해를 하고 또 그 판례하고 곁들였으니까 세밀하게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인터벌이 길어진다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시간이 길어진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드백이 늦어진다 하는 것이죠. 책이 자꾸 두꺼워진다 하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10번밖에 볼 수 없다 하는 얘기죠. 무슨 말인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했지 않습니까? 조문은 가능한 꼭 조문을 설명하기에 꼭 필요한 판례들만 있습니다. 그런 것만 본문 속에 또는 조문 밑에다가 설명을 곁들이면서 하고 그 외의 판례는 어떻게 그 편 뒤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제 형사소송부 교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 내용은 불과 370페이지 남짓하죠. 그 위에 판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 편별로 뒤에 전부 별도로 전부 최신 판례까지 전부 다 수록을 다 해놨죠. 거기다가 부록에는 최근에까지 우리가 판례까지 가능한 제가 책을 만드는 그 순간에 있을 때까지 일시에다가 전까지 판례를 가능한 최대한 다 수록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정할 형사법을 공부하실 때는 본문 내용을 한 서너 번은 그냥 읽어주시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빨리 골격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세 번쯤 보시고 판례 안 보시고 세 번쯤 보시고 판례 안 보시고 어느 정도 책의 구동력이 생겼을 때 그때 판례를 곁들여 보시면은 그 판례에 관한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공부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피드백이 빠른 만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축적되는 지적 양령이 자꾸 증가하게끔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죠. 눈덩이 굴리듯이 공부를 하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너무 두꺼운 책을 보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1500페이지짜리 특히 행정법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책 두 권입니다. 그럼 2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 2000페이지를 한 번 보면 한 달이 지납니다. 한 달이. 그러면 이런 한 달 지나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어떻게 된다? 또 새롭다. 항상 새롭다 하는 것이죠. 그 책을 계속 봐도 계속 새로운 느낌 들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책을 2000페이지를 서너 번 보고 시험 치면 대충 알고 시험 치기 때문에 이 정답을 명확히 찾을 수가 없죠. 비록 핵심적인 요약이 잘 되더라도 10번만 보고 시험에 임하면 문제를 쭉 읽어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낌 드는 그게 전부 정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더라도 저는 사람이 한 과목만 시험 치면은 두꺼운 책이 좋겠지만은 여러 과목 시험 칠 때는 전체적인 성적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잖냐. 자, 그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가장 내용이 충실하면서도 양이 적정한 교재를 선택해서 그걸 다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전체적으로 점수를 가장 최고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시험이든지 자기가 본 내용만 모두 맞출 수 있다면 최소한도 97점 나온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아쉬운 것은 이러보면 시험을 출제하다 보면요, 어떤 출제위원들이 난이도라는 이것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든지 꼭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정말로 그 일반적인 교재 속에서 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것을 출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왜 보면 여러분 말대로 좀 엉뚱한 곳이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문제로 출제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모든 사람이 100점을 줄 수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난이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100점을 안 주기 위한 문제 한두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난이도 문제에 꼽혀서 가능한 자꾸 두꺼운 책을 찾게 되고 또 가지고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려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교재는 당관화시켜야 된다. 어떤 책이든지 한 과목을 10번을 읽고 다른 책을 보고 싶으면은 그때 다른 책을 봐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때 보면은 이 책에 없는 내용이 저절로 파악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때 없는 내용만 형광펜을 줄을 꺼놓고 다음에 이 책을 볼 때는 형광펜으로 줄을 친 부분만 보면은 불과 한두 시간 하면은 1000페이지라는 교재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책을 보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 학문적인 체계를 씌운 다음에 조금 미비하다 부족하다 싶을 때는 다른 책을 보지, 절대 책에 욕심내서 이 책 저 책 보려고 놀아가지 마라. 또 두꺼운 책에 욕심내지 마라. 자기가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봤을 때 머리에 기억할 수 있는 정도, 또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시켰을 때 내가 5과목이면 5과목, 7과목, 7과목을 피드백 시켰을 때 내 나름대로 어떤 기억이 상기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만은 확실히 맞춘다는 생각으로 갖고 임하면 다름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0점을 안 주기 위한 한두 문제도 결국은 어떤 학문이든 그 학문이라는 범주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형사법에는 교정가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번을 보면은 학문적으로 이해가 되고 학문적으로 체계가 되기 때문에 학문적인 관점에서 가장 문제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접근하면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형사법은 단행법이다 하는 것이죠. 법조문을 다독할수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도 성진시험 측에서 이 형사법을 공부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글자만 눈으로 보이게 되는데 7회독, 8회독을 이렇게 쫙 10회독을 해나가니까 왜 법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썼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다독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내용을 다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법조문이 잘 수록된 교재를 다독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제 책만 한 것이 잘 없죠. 저는 교정학이든 형사소송법이든 제가 만든 교재는 법령집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놨죠. 법령을 전체를 박스로 탁 넣어서 여러분들이 법령을 전체가 박스만 보면은 법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또 그 박스 속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라든가 주의할 점들은 그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해놔서 여러분들 조문을 읽더라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철저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는 이 고시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죠. 당관화 시키는 것이죠. 이 책을 집중적으로 봐서 이 책에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자꾸 우리 닥터할 때 그렇죠. 고시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없는 내용이나 보충된 것은 추가로 이것을 옆에 적어놓든지, 안 그러면 복사를 해가지고 옆에 붙여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분화시키는 것이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는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정신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한 20년 이상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기억력은 저는 양파와 같더라 하는 것이죠. 한 번 보면 한 껍질만큼은 저들로 알게 되더라. 두 번 보면 두 껍질만큼은 저들을 알게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죠. 알려고도 하지 마라. 외우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정독해서 다독을 쭉 해나가면 된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어떤 것인가를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쭉 읽어나가면은 저들로 회독을 한 만큼 양파 껍질을 벗겨져도 저들을 알게 된다. 5회독 정도 하면은 저들로 학문적 체계가 가지고, 8회독, 9회독 하면은 양파를 7껍질, 8껍질 까보면 안에 부분, 조그만 부분만 남아있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시험 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그만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한 것을 그럴 때만 여러분들이 메모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가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즐겁게 하라.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공부하라 하는 것이죠. 뭔가 억지로 자꾸 머릿속에 늘 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왜? 억지로 넣다고 보면은 인간의 머리는 기억력은 한계성이기 때문에 자꾸 많은 것을 넣는다고 해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독을 하면은 저절로 다 하게 된다. 또 그렇죠. 우리 몸 속에 다독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뇌에서 가장 먼저 기억되는 것입니다. 숫자다 하는 것이죠. 숫자는 암기 과목에 다독하면 제일 먼저 암기되는 것이 머리에 숙지되는 것이 바로 숫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양파 이론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적정한 교재를 선택해서 다독을 해주시기를 참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뜨거운 데 욕심내지 마시고 내용이 충실하고도 적절한 교재를 여러분들 선택하고 과연 몇 회독하고 시험에 임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런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잘 담으려고 노력하는 교재가 가장 충실한 교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